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어제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호소했던 노 대행이 오늘은 입장을 밝힐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노만석 대행 오늘은 출근한다고요? 네, 노 대행은 잠시 뒤 8시 40분쯤 대검에 출근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노 대행을 둘러싼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만큼 거취를 표명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 하루 연가를 쓰고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과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만큼 상황 정리를 위해 고민을 이어갔을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무부 안에서는 조상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노 대행이 사퇴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어서 노 대행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말도 조금씩 다르죠? 네, 처음엔 법무부 혹은 그보다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던 이번 항소 포기는 점차 법무부와 대검 사이 떠넘기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은 없지만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는 입장인데요.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공식 입장에 더해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까지 한 거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 포기가 누구의 뜻, 또 누구의 결정이었느냐를 두고 명쾌한 설명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중간에서 항소 포기 의견으로 노 대행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차관은 이런 내용이 오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앞서 대검 참모들과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의 집단 항의가 있었는데요. 초임 검사들까지 나서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송승환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도 되느냐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야말로 정치검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냐며 비판한 겁니다.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노만석 대행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 시각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내란 선전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변호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달 27일과 31일이었죠.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그 당시에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두 차례 모두 불발된 바 있죠.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계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서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 시각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재판 외압이라면서 여론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검란이라면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대검찰청 앞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간부를 부르며 30분간 대검찰청 건물에서 대치했습니다. 노만석 도망갔습니까? 반부패부장 나오라세요. 재판 외압에 대해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재개하자고 외쳤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바로 그분입니다. 오후에는 법무부 과천청사를 찾아 정성호 장관을 찾았지만 역시나 빈손. 항소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했다는 전날 정 장관의 발언은 수사 외압이라며 조폭 두목에 비유했습니다.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명백하게 수사 외압을 한 것입니다. 노만석의 난에 이은 정성호 게이트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친윤석열계 정치 검찰들의 항명, 즉 검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곧 없어질 검찰 조직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키운다는 게 여권의 인식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이 갑자기 힘이 솟았느냐며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김건희 사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항고 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 지시를 받기보다는 의견을 구했다라고 얘기했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기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을 해체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공직기강 회의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명분이 쌓일 뿐이라며 방어를 넘어 역공에 나서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물밑 검토하면서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 일단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우 수석은 어제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이번 사건을 수사 기소한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최대 7,800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회 안팎에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항소 포기 관련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는 결국 안건미정 전체 회의로 개의됐습니다. 증인석을 텅 비운 채 안건도 없이 모인 여야는 최대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주제로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외압 때문에 항소를 포기해 천문학적 금액을 범죄자에게 돌려주게 됐다며 특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7,800억 이제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따질 게 없으니 돈을 걸고 넘어진다며 애초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 전제가 틀렸다고 받아쳤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멈춘 것이 국민에 대한 배임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전선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장외에서도 전직 법무부 장관 사이 법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이 피해자인 성남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해당 법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할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무식한 티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원내 지도부는 1시간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첫발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항소 포기냐 자제냐 단어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여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항소 포기 외압으로 우리가 해야지 실체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은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데 여야는 사실상의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증가가 10개월째 이어졌지만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0월 취업자는 2,904만 명으로 4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자는 올 들어 10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20대 취업자는 15만 3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법상 직무유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조 전 원장 구속심사 결과가 언제 나온 겁니까? 네, 오늘 새벽 5시 반쯤입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15시간 30분가량 고심을 거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던 조 전 원장은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게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봤는데요. 특검은 구속심사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강조되는 국정원장 직위에 비쳤을 때 조 전 원장 혐의는 구속이 필요할 만큼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 중요 보직을 맡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구속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는데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걸러내는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됩니다. 특검과는 다른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엄에 연루된 인사가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TF는 오는 21일까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과 총리실에 각각 설치됩니다. 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 선포 이후 4개월 이내까지 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조사 대상입니다. 합참과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등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거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계획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꾸려질 공직자조사 TF는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총리실 산하의 총괄 TF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2월 13일 설 연휴 전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 대상을 한정해 단기간에 조사를 끝내고 징계와는 별개로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집중 점검기관 12곳을 지목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징계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공직사회 인사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신상필벌은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특히 군과 검찰,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이전 6개월부터 이후 4개월까지입니다. 비상계엄 모의나 실행 또는 은폐 행위에 참여하거나 협조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49개 기관은 조만간 자체조사 TF를 구성해 기관별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에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후 국무총리실 총괄 TF가 각 조사 결과를 검토한 다음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정권 출범 이후 반년 정도 지난 시점에 TF 출범 배경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하는 경우, 그리고 때때로는 인사 승진 대상 목록에도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과 일을 대충하는 공무원들을 구분해서 제대로 상도 주고 또 벌도 주고, 그것이 그 신상필벌이 없으면 공무원 사회에 질서가 잡히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거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내란 청산의 명분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내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라며 인사조치 대응까지 언급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 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입니다. 정부가 꺼낸 인사조치 칼날, 신상필벌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잡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공직사회 위축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8번째 공판 기일과 함께 보석신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3일 건강이 악화했다면서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측 선물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반대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진술이 등장했습니다. 전 씨에게 각종 인사청탁을 했던 브로커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이끌어왔다며 구체적인 상황들을 전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브로커 김모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전후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각종 인사청탁을 했던 인물로 꼽힙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세청장, 경찰 인사 등 공직은 물론 은행장, 여신금융화폐장 같은 금융권까지 광범위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 의원처럼 정치인들의 공천도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의 관계에 대한 증언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시기부터 결혼할 때 검찰총장이었을 때도 전 씨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정권 초기 전 씨에게 전화해 조심해야 할 사람, 산불 끄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전 씨에게 당선되면 언제든지 큰 절을 올리겠다고 해놓고 당선이 되자 법당에서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극도로 밀접한 관계였고 그렇기에 각종 청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김 씨를 불렀던 3차 재판이 끝난 가운데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다음 달 중반까지 진행한 뒤 이르면 내년 초 전 씨의 유무죄를 가릴 선고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는데요. 안건 미정에다가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40분 만에 정해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안건도 지정되지 않고 네. 증인도 한 명도 또 참고인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이제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모습은 이제 한마디로 전쟁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네. 우리 정치는 이제 완전히 실종이 되고 한번에는 또 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전쟁을 치렀는가 하면 또 네.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로 이번에는 다시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로 이렇게 파행 정치가 계속이 되는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야는 정반대, 상반된 그런 입장 또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사 외압이다, 네. 재판 외압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내려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다. 그리고 선택적인 집단 항명이다. 따라서 이런 집단 항명을 일으킨 검난 검사들은 전부 처벌해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 정치는 당분간 전운이 짙게 깔린 그런 전쟁 정치가 계속될 것으로 안타깝게 우려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증인들을 여러 명 신청을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일주일 전에 원래 이거는 신청을 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뭐 일반적인 같으면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고 채택을 했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런 긴급 현안 질의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권한대행 출석하라면 출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는 아마 제적용 4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은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네. 국회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안 질의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정성호 장관을 윗선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결정하라라는 여러 차례 전달한 이 부분이 명백한 불법 지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려고 하면은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문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차장을 통해서 차관을 통해서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본인은 처음에는 뭐 아는 바 없다 했다가 나중에는 지시를 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회 차관을 통해서 우회 지시를 했다는 이런 형태로 지금 아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하더라도 불법 지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 지시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아마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 텐데 네.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그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는데 원래는 그 예산과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질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정치의 연장 상황.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이제 대변인께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지시가
불법 지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시는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물어보니까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무장관이 굉장히 중차대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뭐 엉터리로 판단해라. 비합리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시했다라는 것은 또 더구나 불법 지시했다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대변인께서 국회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네. 분명히 법에 돼 있습니다.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니까 그냥 뭐 상임위원장이 나오라 하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법치를 얘기하는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말은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도 인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법사위원장이 깡패는 아니잖아요. 공무원이니까 너 나와라. 그럼 나와야 됩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식의 발상이 아닌가 좀 우려가 돼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런 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동행명입장 자주 발급하는데 어제는 왜 발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긴급 현안 질의 아닙니까? 당연히 부르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했는데 그것은 뭐 일주일 뭐 여유를 두는 것은 그만한 긴급한 현안 아닐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고 긴급한 현안 같은 경우는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국민들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지시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중앙지검 중앙수사지검의 수사팀이라든가 중앙지검은 다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항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항소 포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지검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지검장 정결을 해서 항소를 하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외부에서 개입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외부가 누구냐?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윗선에 대통령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실익이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요. 구형에 실패한 검찰이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7천억을 회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서 400억밖에 환수가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를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를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찰의 책임이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 검찰이 계속해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항소를 했어요. 근데 2심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100% 잘못한 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사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이 다 허구로 끝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대변인께서 검찰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보고만 하고 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소를 포기한 주체가 누구죠? 검찰이잖아요.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의 뭐 생존을 위해서라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랬든 저랬든 이 항소 포기의 주체는 검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은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이 뭐 남욱이라든지 유동규라든지
김만배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항소 포기를 안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국민의힘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기 때문에 일단 거리를 두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상호 실장의 어제 발언 상당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익이 이재명 대통령이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가 무죄지 않습니까? 그거는 2심에서 이제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이득을 본 것입니다. 이득을 볼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고, 이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획이라는 용어인데요.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다. 그럼 누가 기획을 했다는 얘기죠? 기획, 누군가가 이 의도를 가지고 이번 항소 포기를 유도했다고 봐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이 누구죠? 대장동 일당들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본인들이 챙긴 것이고, 더 이상의 이제 형량이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추징금이 더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게 굉장히 여유 있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은 누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정진상 이런 부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을 다 번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조작 수사였다. 외압에 의한 외압에 어쩔 수 없이 회유를 당해서 그렇게 증언한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작 수사였다. 그럼 기소 자체도 조작이구나.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서 조작 기소라고 하면서 공소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요. 그런 다음 스텝이 공소 취소일 것이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공소 취소는 너무나 앞달려가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항소를 검찰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형량입니다.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일 때는 내부적으로 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구형을 7년을 했는데 판사는 8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판사가 형량을 선고를 했는데 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우리 대변인께서 얘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도 검찰은 구형을 5년을 했습니다. 근데 판사는 선고를 6년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왜 또 항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결과가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이 된 결과라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동의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이 재판 결과를 인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보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계속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성남 시민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예요. 검찰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추산한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를 본 것이 4,80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추징하겠다면서 지금 소송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피해자들은 성남 시민이에요. 성남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땅, 살고 있던 땅을 헐값에 내준 거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정부가, 여당이 보호해야 될 사람은 국민이에요. 성남 시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일당들 수천억 가져가는 건 맞잖아요.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쟁점을 정반대로 바꾼데요. 어떤 게 범죄자를 지금 보호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가 더 높아졌다라는, 잠깐만요, 팩트를 얘기하는데 이게 왜 지금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쟁점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게 쟁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항소를 할 때는 자신의 구형량보다 3분의 1 이하일 때 하는데 형량보다 더 높아졌다. 그런데 왜 항소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범죄자를 보호하는 논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범죄자의 수익을 보장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상요, 법리상 배임이나 횡령과 관련해서는 그게 추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 추징할 수 있느냐?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남시가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네, 자, 잠시만요. 그 범죄 수익 환수 문제, 이거를 다 환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항소 문제 포기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된 거고, 어제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혔더라고요. 항소 포기의 파장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납득이 가지 않은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엉터리 검찰총장 직무대행 아니겠어요? 그리고 설령 자신이 이렇게 오판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무슨 좀 인간으로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면 후배 검사들에게 굉장히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검찰의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청 폐지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검사라면 직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 뭐 설령 외압이 있다 할지라도 직에 생명을 걸고 그 외압을 물리쳐야 되는데 마치 외압에 굴복한 것처럼 자기 입으로 떠들고 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사의를 표명을 한 것은 좋은데 지금 항소 포기를 하고 사의를 표명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항소를 포기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자신이 전결로 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소를 포기해놓고 사의를 표명한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정치 검찰,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연가를 냈었고 오늘은 이제 잠시 뒤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떨까요? 거취 표명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제 대행은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이 책임을 지고 항소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용산의 눈치를 봐야 됐다고, 법무부 입장도 고려해야 됐다고.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걸 갖다가 실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구형량보다 더 나왔는데 왜 항소를 안 하냐는 것인데, 항소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것인데 무죄가 나온 것이에요.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서 상급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 역사상 이렇게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항명이라 그러는데 이 검사장 지검장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항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반발한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김문수 총리가 제안을 한 부분인데 11.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도 힘을 실어준 그런 상태인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일단 뭐 49개 전체 중앙기관에 대해서 이 TF를 만들어서 내란에 가담한 이 공무원들을 이른바 색출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뭐 이 49개 중앙기관 전체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12개 중요한 권력기관, 뭐 검찰, 경찰, 뭐 국정원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과거에 적폐청산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내란 가담자 TF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적극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 네. 이걸 계속해서 질질 끌면 안 된다. 그리고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야 된다. 이걸 뭐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정부 차원의 이런 조사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특검이 계엄령과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다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란 동조, 내란 방조 뭐 이렇게 해서 내란의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지금 더군다나 뭐 각 TF 부처마다 각 TF 10명씩 하면 500명인 거예요. 한 500명의 완장을 채워주고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공직자들을 줄 세우기 양분을 하겠다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그리고 업무용 PC를 들여다보겠다. 구속 영장 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은 공직 사회가 이제 칼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지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주도를 하지만은 대통령실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엄청난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폐청산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조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딱지가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일단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본다라고 지금 일반화시켰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첫 번째로는 내란 가담 의혹이 짙은 그런 공무원에 한해서만 일단 휴대폰을 임의 제출을 요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임의 제출을 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 내란 가담 의혹이 짙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뭐 임의로 본인들이 강제로 열어볼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동조자, 방조자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그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그런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지난번 적폐청산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5명이라는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200명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보다 더 강한 지금 내란을 덮어씌우는 내란 딱지를 붙이겠다는 그런 조치인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윤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일 무너진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양옆에 있는 타워 2기가 어제 발파 해체됐습니다. 구조를 지연시키던 방해 요소가 제거되면서 매몰자 2명이 수습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밤사이 구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실종자 6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안타깝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남성은 실종 상태였는데 다른 매몰자 근처에 있다가 발견돼 수습됐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매몰자 2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14분쯤에는 숨진 남성 근처에 있던 1명이 먼저 수습됐습니다. 남성은 매몰 위치는 파악됐지만 숨진 것으로 추정한 2명 가운데 1명입니다. 지난 9일 이후 지체됐던 구조가 속도를 내는 건 타워 4,6호기가 발파 해체됐기 때문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정오 발파를 진행했습니다. 4,6호기는 붕괴 사고 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인 취약화 작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어 중장비와 대규모 인원 투입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구조대 안전에도 우려가 컸던 탓에 해체를 결정했는데요. 사고수습본부는 매몰자 가족과 협의를 거쳐 발파 해체한 뒤 어제 오후 3시 40분부터 본격적인 구조에 나섰습니다.
구조대원 70여 명을 교대로 투입했고 크레인과 빈커터 같은 중장비도 동원해 밤샘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자 7명 가운데 5명이 숨졌고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어제 하루 연가를 쓰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출근하는 노 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만석 대행이 오늘은 입장을 밝힐까요? 네, 노 대행은 잠시 뒤 8시 40분쯤 대검에 출근할 예정인데요. 최근 노 대행을 둘러싼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만큼 거취를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어제 하루 연가를 쓰고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과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만큼 상황 정리를 위해 고민을 이어갔을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노 대행이 사퇴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이들도 있어서 노 대행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말도 조금씩 다르죠? 네, 처음엔 법무부 혹은 그보다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되던 이번 항소 포기는 점차 법무부와 대검 사이 떠넘기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은 없지만 신중하게 판단해달란 의견을 전했다는 입장인데요.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공식 입장에 더해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까지 한 거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 포기가 누구의 뜻, 또 누구의 결정이었느냐를 두고 명쾌한 설명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중간에서 항소 포기 의견으로 노 대행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차관은 이런 내용이 오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앞서 대검 참모들과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의 집단 항의가 있었는데요. 초임 검사들까지 나서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송승환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도 되느냐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야말로 정치 검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냐며 비판한 겁니다.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노만석 대행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하루 연가를 내고 고심에 들어갔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데요.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검찰 앞에 취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면 노만석 검찰총장이 출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그리고 검사장들까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법무부 또는 윗선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만석 대행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원래 출근길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별다른 대답 없이 다음에 대답 드리겠다라고 하고 빠르게 사무실로 들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달라진 입장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선택적 반발이라고 비판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 자체가 조작 기소라는 입장과 함께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에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 화면은 어제의 모습인데요. 어제 노만석 대행이 출근한 이후에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자, 변호사님, 일단 지금 잠시 뒤면 노만석 대행이 출근할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십니까? 아마 일단 본인이 그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뭐 하루 연간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거취 표명 같은 것들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주위에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거취 표명과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과연 법무부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항소 포기했는지 이 부분도 뭐 가볍게 설명할 수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아마 뭐 이 얘기 전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청사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자, 지금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자, 별다른 대답 없이 이번에도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어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짧은 입장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보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자,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출근길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많은 이목이 쏠린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전망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전망할 때 뒷부분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소신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판단이었다랄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항소 포기를 했다랄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했다랄지 그래서 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외압적인 측면 아닙니까? 이제 법무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본인이 말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 이제 기자들이 저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마치 도망가듯이 청산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검찰총장 직무대행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정도의 검찰이 반발이라고 한다면 이제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자질이랄지 이제 리더십은 이미 상실이 됐다고 이렇게 봐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법무부하고 용산을 고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설사 법무부 어떤 교감에서 항소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을 마치 정치적 고려했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일파만 파친 파장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파장이 클지 몰랐다고 이제 주위에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파장이 클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한 것도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의외해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아마 본인 자체도 거취 표명에 대해서 더 이상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정부 입장이랄지 민주당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아마 직무대행으로서 어떠한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소신, 의견 이런 것에 필요하지 않고 마치 외압을 받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직무대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검사들은 다 사퇴를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측이랄지 대통령실도 부담이 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입장 청사로 들어가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거취를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또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사안의 핵심이 노 대행이 그 항소 포기를 왜 하게 됐느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그 과정 자체는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노만석 대행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검사, 공판검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장, 4차장 검사, 그리고 정준우 중앙지검까지는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거고 이걸 2번이나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보류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법무부 차관 이진수 차관이 총대를 메고 계속 직무대행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장관 자체가 정식적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제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으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예. 뭐 그게 항소 포기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그 부분을 떠나서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직무대행을 통해서 항소 포기를 하도록 권유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법적인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뭐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파장 자체가 그대로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저희도 취재 기자가 법무부와 대검 간의 떠넘기기로 좀 비화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사안의 핵심을 보면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이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대검에서는 이게 어떤 지휘의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어떤 식이든지 이제 사실관계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예, 말이 예. 좀 틀리고 있고요. 또 지금 노만서 직무대행 측에서 이제 법무부 측에서 선택지를 줬는데 네. 그 선택지 자체가 전부 다 항소 포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선택지가 아니죠. 그냥 항소 포기를 하라는 취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당연히 뭐 검찰 직무대행, 대검이 이걸 따를 필요는 없어요. 예. 없었지만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항소 포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안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랄지 이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수사로 가지 않으면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죠. 예. 이런 사건이 바로 이제 특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랄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할 수 있죠. 예, 수사 지휘라면 이게 어떤 서류상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의견을 2번 전달했을 뿐 어떤 그런 서류나 이런 부분이 오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만서 직무대행과 접촉을 한 걸로 보이는데 또 이진수 차관 자체는 말이 틀려요. 그냥 의견만 표명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견 표명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법무부도 이 얘기가 틀리고 또 대검 측도 얘기가 틀리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서로 떠넘기식의 어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여권에서는 그간 무리한 기소를 일삼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번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경한 대응까지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대장동 사건 자체를 조작 기소라고 규정한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그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검란이라고 또 규정을 하면서 이걸 계기로 검찰 개혁에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제 검란은 맞죠. 검란을 맞는데 정성호 장관이 지금 대장동 2심 사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한 수사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5명에 대해 다 유죄 판결 났어요. 일부 무죄 나고.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조작 기소했다는 거 자체는 뭐 근거가 없는 거죠. 만약에 1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다면 이건 조작 기소라고 주장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에 반박할 게 없다고 봐요. 예. 하지만 이미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조작 기소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발판을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검찰 개혁이 지금 하고 말 게 없죠. 예. 이제 내년 10월 그럼 한 11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검찰은 어차피 폐지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느냐? 이제 검찰청 폐지까지 어떻게 보면 개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금 개혁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거잖아요. 예. 개혁은 검찰을 내버려 두면서 그 안에서 검찰을 바꾸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검찰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렸는데 검찰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개혁의 대상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한시적으로 내년 10월 전까지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검찰총장도 임명이 돼 있지 않잖아요. 검찰총 임명되면 2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도 마찰을 빚을 수도 있고 또 어차피 10월 달에 내년 10월에 검찰이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총장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임명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뭐 사실 조금 몇 개월만 있으면 이제 검찰을 아예 개혁할 수 있는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 검찰 개혁에 어떤 뭐가 삼겠다는 것은 제가 논리적으로는 좀 약간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정성호 장관이 성공적인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때 근거를 보면 검찰의 구형보다 실제로 내려진 양형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사실 이 부분을 그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특경법상 배임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소를 했어요. 근데 물론 기소한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일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의견은 달리 할 수 있는 거고. 특경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간에 이제 뇌물이랄지 이런 것에서 무죄가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 자체를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범죄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거대하면 일부는 무죄 나올 수 있고 일부는 유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작 기소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를 만들어 가지고 기소하는 게 이제 조작 기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건 자체를 뭐 사건에 있어서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뭐 전체를 조작 기소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만약에 노만석 대행이 그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항소 포기한 상황은 달라지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항소 포기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검찰 그 대장동 일당들만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항소심에서는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대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대장동 일당이 예를 들어서 항소심에 가서 모든 사건을 자백을 한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 하더라도 1심의 유죄 사건이 무죄된 사건이 유죄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 피고인들이 몇 년형을 사느냐 이것보다도 지금 추징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으로 봤을 때는 범죄 수익이 7,800억 원인데 1심 선고로 인정된 건 473억 원이거든요. 이 같은 네. 차이가 왜 발생한 겁니까? 일단은요, 그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경법을 기소했는데 이제 그게 무죄가 나왔죠. 예. 그래서 또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 이제 428억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뭐 그러니까 어느 죄가 인정이 되냐 않냐 그걸 떠나서 추징된 거. 그러니까 이익은 7천 얼마를 받다고 하는데 사실은 추징보전 신청은 검찰에서 4천억 이상을 추징 신청을 했어요. 예. 청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징 보전된 건 2천억입니다. 그래서 2천억을 넘는 것은 사실은 얼마 금액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추징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지만 설사 확보된 게 2천억이다 할지라도 더 많은 금액이 되게 되면 사실은 뭐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2천억이기 때문에 지금 400한 전체적으로 지금 김만배만 따지면 이제 428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몰수가 2천억 정도 확정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러니까 한 1,500 정도는 몰수된 것에 돌려줘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민사 소송으로 추징금을 더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피해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5억 1,000만 원 정도의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13개월 동안에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 내부 증거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 형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확장을 하고 이제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무죄가 선고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에 검찰이 만약에 항소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게 인정이 되면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일단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걸 손해배상으로 민사에서 거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판결과 다르게 어떠한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 모르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남도시개발공사랄지 아니면 변호사 몇 명이 이걸 입증하기 어려워요. 강제 수사권이랄지 뭐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형사 판결과 그 관련된 증거에 가지고 손해배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면 손해배상을 할 게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출근을 하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거취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가 이르면 내일 미 하원 표결 등을 거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편 운항과 저소득층 식품 지원 등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셧다운 42일째, 셧다운 종료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congratulations to you and to John and to everybody on a very big victory. We're opening up our country. Should have never been closed. 미 상원의 임시 예산안 가결에 이어 이르면 내일 미 하원에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의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없으면 의료보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Bu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we extend the Affordable Care Act tax credits so that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don't experience dramatically increased health care costs. 그러나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예상되고 통과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공편 운항 등 각종 불편이 곧바로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주요 40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의 6% 감축에 들어가며 화요일 하루에만 항공기 1,200편이 추가로 결항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공항 내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관제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운항 감축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start to alleviate the restrictions that we're at 6% now. We'll alleviate that only when the data says we should.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 전액 지급이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유지해달라고 대법원에 다시 요청하는 등 지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끝난 뒤에도 오바마 케어 연장 등 장기적인 예산 갈등은 남아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한미가 관세 후속 협상을 타결한 지 2주가 다 돼가지만 합의 문격인 팩트시트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러다 관세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석 달을 끌어온 한미 관세 후속 협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 극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곧이어 합의 문격인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 발표까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2주째 깜깜무소식입니다. 가장 애가 타는 건 여전히 관세 25%를 부과받고 있는 자동차 업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3분기에만 관세 비용으로 3조 원 넘게 썼고 영업이익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11월 정도에 판매되는 것들은 그냥 11월에 나가는 게 아니라
두세 달 전에 나가서 거기에서 재고로 있으면서 재고 순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세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업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죠. 이에 정부는 자동차 관세 15%가 이달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자동차 관세일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에 1일로 관세가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양해각서 체결 시점으로 발효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한미 간 합의다 아니다라며 혼선이 빚어진 반도체 관세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도 미지수입니다. 앞서 정부는 타이완에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가 합의의 일부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문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관세 인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1순위 청약에 5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1순위 청약에서 230가구 모집에 54,600여 명이 신청해 평균 23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당첨될 경우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이번 청약은 정부 규제로 인해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모두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한 전망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형은 분양가가 25억 원 미만이지만 잔금 대출이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돼 역시 2억 원 한도에 묶이며 이에 59제곱미터형은 최소 16억 원, 84제곱미터형은 2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규제 지역 조정 계획에 대한 질문에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또 조정 대상 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공세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발 훈풍을 타고 4,1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4,200선에 재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점이 코스피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개장 상황 한국거래소 화면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이며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급등했지만 점차 힘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증권가는 환율을 지목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22% 내린 4,097.44포인트로 개장했고 현재는 상승폭이 소폭 올라가서 4,11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9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현재는 0.9% 오른 상황인데 개장할 때는 0.76% 오른 890.99포인트로 출발했고 현재는 8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위에 머물면서 외국인 투심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2.3원 내린 1,461원에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인기를 끈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범행을 했는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배우 오영수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며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법원에서 기자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당시 오 씨는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혐의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겁니다. 이후 오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년 반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원심을 깨고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포옹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오 씨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오 씨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과 오늘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더 힘들지 않으려며 무조건 참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의 아이가 크게 다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페달 5조작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일본인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인 부부는 첫 가족 여행으로 한국을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최대 7만 3,000%의 고금리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회사에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영상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연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가 경찰 수사관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방의 한 병원장이었던 피해자는 좋은 조건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렸다가 고통받았습니다. 대출금이 연체되자 일당은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병원은 물론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까지 연락해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에 3천만 원 이상,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도 밤새 불법 추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병원을 닫고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일당이 검거된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금리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로 30대 총책 A씨와 조직원 등 1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피해자 553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 238%에서 최대 7만 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원금을 포함해 100%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요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올려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 한 피해자는 일당이 예비신부 처가와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를 보내면서 파혼의 해고까지 당하고 3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제 업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빌려서 갚아요. 그리고 그 돈도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난해 9월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6살 딸을 두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 큰 논란이 일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라고 권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나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와 광고사항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중국 가상화폐 여왕으로 불리던 중국 여성이 영국에서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압수된 액수가 화제인데 비트코인만 6만 1,000개, 우리 돈으로 무려 9조 4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고급 주택가에 영국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어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동양인 여성을 체포합니다. We believe you're Zimin Qian. Okay, you're under arrest. 체포된 여성은 47살의 첸지민 씨.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중국 가상화폐 여왕으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중국에서 12만 명에게 비트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를 모은 혐의입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첸지민은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대서특필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만 6만 1,000개, 50억 파운드로 우리 돈으로 9조 4천억 원 가치에 달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This currently represents the largest confirmed cryptocurrency seizure anywhere in the world and the biggest 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 in UK investigative history by value. 첸 씨는 동남아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10배 넘게 폭등하면서 세탁한 자금도 구제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한 달 3천만 원대의 주택에 머물며 명품과 보석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런던에서 240억 원대 저택을 매입하려다 자금 출처를 의심한 당국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중국 피해자들에게 투자한 액수만 돌려줄지 가치 상승을 반영할지 소송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범죄 수익인 만큼 남은 돈의 상당 액수는 영국 정부로 귀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반짝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큰 일교차를 주의해야겠습니다. 날이 풀리긴 했어도 현재 서울 기온은 6도 안팎을 보이면서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한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수험생분들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 17도, 광주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전에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할 수 있어서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마스크를 챙기는 등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알록달록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요즘 맑은 하늘 아래 늦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